EBS FM 정경의 클래식 3월 13일 목요일 정경의 클래식 2부 출발합니다.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살롱, 전문가와 나누는 클래식 담소를 통해 클래식 음악이 주는 감동과 진심을 알아봅니다. 중앙일보 김호정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덕분에. 이 김호정 기자님 그 방송에 소개해주신 두 명의 피아니스트 네. 덕분에 아주 감동적이게 들었다는 제가 피드백을 많이 듣습니다. 네. 아니, 잘 진행해 주셔서 그 덕분이었습니다. 자, 사적인 자리에서 만났을 때도 기분 좋아지는 연주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죠. 최근에 만났던 연주자 썰 하나 풀어주시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의 피아니스트 98년생 후지타 마오라는 네네. 차이코스키 콩쿠르에서 2위를 한 피아니스트 있거든요. 그 피아니스트랑 같이 공연을 진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너무나 사랑스럽고 솔직하고, 그래서 제가 완전히 반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정말 피아니스트들, 젊은 피아니스트들 보면 완전히 막 너무 막 기교적으로 완벽하고 화려하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냥 수채화 같은 음. 그런 피아니스트고, 또 딱 치고 그 쇼팽 프렐류드를 24곡을 치고 네. 딱 나와서 토크를 저랑 하는데, 예. 자 이제 인사해 주시죠 하니까 아까 12번에서 틀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이야기를 또 먼저. 그러니까 갑자기 아. 깜빡해서 악보를 건너뛰었습니다 그러는데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렇게 또 살아있는 에피소드를 오늘 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 만날 우리가 주목할 음악가 누구입니까? 네, 제가 그렇게 만나보고 싶은 이번에는 그런 지휘자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핀란드 태생의 클라우스 메켈레이고요. 그리고 1996년생이고, 또 왜 지휘자 하면은 굉장히 거장해, 노련하고 나이도 좀 많고 단원들을 다 통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메켈레를 보면 그렇지만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아주 떠오르는 클래식계의 핫가이 클라우스 메켈레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메켈레가 노르웨이 오슬로 필하모닉 지휘자 임명된 게 무려 24살. 그렇죠. 2020년. 네. 상임지휘자가 된 거죠. 솔직히 우리나라 정서로는 쉽지 않은 부분 아닙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예. 본인이 그 오케스트라에 들어갔을 때 거의 24살인데 오케스트라에서 40년 넘게 연주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본인이 24살인데 네, 예. 태어나기도 아마 뭐 아버지 뻘, 어머니 뻘 정도 되겠죠. 충분히 되겠죠. 네. 그런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21년, 그러니까 25살에 파리 오케스트라에서 지금도 재직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암스테르담의 아주 명문 오케스트라 로열 콘서트 헤바우와 시카고 심포니가 27년에 와라.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 그리고 겸직도 괜찮다. 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4개를 맡게 되는 거죠. 전 세계 오케스트라를. 지금 말씀하신 오케스트라는 그 지휘를 공부하고 있는 지휘자들이라면 네. 정말 가고 싶은 곳 아닙니까? 한 번이라도 지휘를 해보면 좋은 뭐 그러니까요. 오케스트라들이죠. 야, 그래서 그런데 메켈레는 그냥 그 오케스트라의 러브콜을 계속 받고 있군요. 계속 받고 있는 거죠. 지금 꼭 알아두셔야 할 그런 이름입니다. 자,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를 앞다퉈 메켈레를 찾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독특한 사실 현상인데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뭐 지휘가 굉장히 간결하고 정확하고 그냥 군더더기가 없는 그런 스타일이지 멋을 부리는 지휘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단원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단원들이 연주하기 좋아하고 음악적으로 굉장히 교감이 있는 지휘자다라는 평을 많이 하고요. 무엇보다 정직하고 뉴욕타임스의 평이 실렸었는데요. 정직하고 악보에 충실하면서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아주 호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본인 주장을 강하게 하지 않는다가
장점이 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일단 악보에 충실하다는 거는 또 연주자로서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또 연구를 했다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젊고 뭐 각광받으니까 엄청 그런 스타성이 있는 지휘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음악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오히려 아카데믹하다 이렇게 평할 수 있는 거죠. 그 외모를 보면 마치 영화 배우 같잖아요. 네, 키도 크고 그렇습니다. 예, 또 아주 잘생겼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지휘자인데 네, 의외로 음악은 그렇게 학구적인 부분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반전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네, 예. 왜냐면 외모만 보면 우리가 그냥 편견이 막 이 맞아요, 퍼포먼스에 맞아요. 이 몰두할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고 마치 바흐나 모차르트처럼 네, 정확한 음악을 구사하는 것 자체가 네. 또 아주 매력적인 아,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그 한국의 지휘자 최수열 씨하고 한번 맥켈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젊은 지휘자들을 보면은 이런 오래된 정말 베테랑 연주자들이 있는 악단에 와서 지휘를 할 때 막, 아니, 쟤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뭐 한 손으로 계속 동그라미를 왜 그려? 이런 거 있잖아요. 전혀 음악하고 상관이 없는 쓸데없는 동작들, 지시들을 하는 게 굉장히 문제라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맥켈레를 보면 전혀 그런 게 없다라고 이제 지휘자로서 봤을 때 네. 그런 관점을 제시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점이 또 이제 단원들의 마음도 움직이고 그리고 굉장히 독보적인 젊은 지휘자로 자리매김하게 해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좀 세대 교체 바람이 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지휘자가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좀 연륜이 있고 네, 오케스트라 전체를 통솔하는 리더십에 대한 이미지가 아무래도 연령이 그래도 이제 50대 후반, 네, 60대 중반, 그렇죠. 뭐 70대까지도 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이제 30대 이 맞아요. 젊은 지휘자들이 네. 쏟아지고 있어요. 그 예전에는 지휘자들을 보면 다 악기로 시작을 했잖아요. 뭐 네. 피아노를 치다가 그리고 뭐 바이올린을 하다가 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바렌보임 또 뭐 야판 쯔베덴도 바이올리니스트였고 뭐 루린 마젤도 바이올리니스트였고 그런 시기였는데 이제는 좀 그 방법론이 발전을 했다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휘로 시작하는 지휘자들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아예 지휘로 시작해서 그때부터 모든 악기를 다 섭렵하는 그런 좀 길이 굉장히 정례화가 잘 된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젊은 지휘자들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한 학기로 어느 정도의 이 정점에 이르기까지는 분명히 시간이 필요해서 네, 지금 맥켈레처럼 20대 지휘자로 가는 거는 그 사이 우리의 정서로서는 쉽지 않았는데 맞아요.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학부부터 전공이 네, 지휘니까 생겼고 예, 많이 예. 또 이제 그 수준이 올라갔으니까. 아, 네, 이렇게 여러분 또 변하고 있는 클래식 시장에 대해서 네, 저희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연주자들과 관객들이 좋아하는 지휘자 맥켈레 데뷔는 언제 했습니까? 네, 데뷔는 21살에 그러니까 2017년에 스웨덴에서 했고요. 그랬는데 더 이제 놀라운 사실은 데뷔도 일렀지만 9월에 그러니까 객원 지휘를 하고서 네, 12월에 우리 상임으로 와줘. 이렇게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요. 네,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오슬로 필하모닉이 20년에 여기 지명이 됐잖아요. 근데 18년에 불과 그때 첫 지휘를 했었던 거고 그리고 파리 오케스트라는 처음 만나서부터 1년 그리고 암스테르담은 1년 9개월이 걸렸어요. 아, 그러니까 그 컷된 없고 그 수백 년 된 오케스트라가 그냥 한 번 보면은 한 1년 만에 와서 우리 오케스트라 맡아라 아. 이렇게 되는 거. 많은 저는 지휘자는 아니지만 많은 지휘자들이 좀 섭섭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니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객원 지휘나 이 연주를 하는 것도 영광스러운 오케스트라인데 네, 이렇게 지금 다 상임이 되는데 네, 1, 2년이 안 걸렸다는 사실이 지금 말로는 우리가 쉽게 하지만 이게 정말 엄청난 일 아닙니까? 맞아요. 그 굉장히 마성이 있는 지휘자이고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이제는 오케스트라들이 사실 예전에 뭐 카라얀이 베를린피를 막
읽었을 때 같이 그런 개발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들이 어느 정도 다 정점에 올라가 있고 굉장히 자기 색깔들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인제는 막 기술적으로 막 가르쳐 가지고 막 이런 시대가 끝난 것 같아요, 전 음, 세계적으로. 음, 그렇기 때문에 이 단원들 입장에서 오케스트라 입장에서도 어떤 조련사가 필요하다기보다 협력자 그리고 같이 잘 음악을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동료, 지휘자 이런 좀 약간 판세가 좀 바뀌면서 이런 젊은 좋은 지휘자가 또 자리를 딱 잡을 수 있는 트렌드가 지금 말씀하신 생긴 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제가 쉽게 정리해보자면 이런 거죠. 네, 지금 우리나라 탑3 오케스트라 불리는 KBS 교향단, 뭐 네, 서울시 교향단, 네,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 네, 그러니까 예전에 오셨던 단원분들이랑 네, 지금의 단원분들이랑은 네, 또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오케스트라 전체 단원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교육을 해서 예, 컬러를 만들어야 되는 네, 부분이 포커싱이었다면 네. 지금은 이미 또 예전과는 다른 공부를 많이 하고 온 그런 이미 점이 어느 정도 있어요. 컬러가 네, 있는 네, 분들이 오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그거를 또 이제 색깔을 다르게 가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말 그런 암스테르담 뭐 콘서트 해박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 그렇게 정말 명문의 오케스트라들은 더욱 그런 색채를 가지게 되는 거죠. 아, 오늘 오케스트라 지휘자 이야기를 나누니까 또 아주 흥미로운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맥켈레 음악 들어보고 싶은데 첫 번째 곡 어떤 곡 가져오셨습니까? 아, 처음에 네, 아무래도 이제 핀란드 지휘자다 보니까 네네, 시벨리우스를 전곡 앨범을 오슬로피라고 내기도 했고 네, 그리고 또 한국에 와서도 공연을 해서 제가 본 기억이 있어가지고요. 또 가장 좋아하시는 교향곡 5번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5번 E플랫 장조 작품으로 82 사막장을 클라우스 맥켈레가 지휘하는 오슬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5번 E플랫 장조 작품으로 82 사막장을 클라우스 맥켈레가 지휘하는 오슬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시벨리우스 교향곡 5번 클라우스 맥켈레가 내한 공연 때 연주했던 곡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봤던 기억이 음악을 들으면서 나네요. 그 뒷모습을 바라봤던 기억이. 클라우스 맥켈레는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핀란드 헬싱키에서 태어났고요. 네. 아버지는 첼리스트, 어머님은 피아니스트, 어허. 외할아버지는 바이올리니스트 이런 아주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나서 원래는 첼로를 했었어요. 어렸을 때 했었는데 중간에 한 7, 8살 때쯤 그 핀란드 국립오페라단에서 까르멘을 공연할 때 합창단원으로 참여했는데 그때 경험을 굉장히 인터뷰에서 생생하게 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노래를 해야 되는데 계속 지휘자밖에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 어. 핀란드의 아주 유명한 지휘자 한누린투가 지휘였는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본인은 꼭 지휘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지휘 클래스를 들어가게 됩니다. 시벨리우스 아카데미 아주 들어가서. 흥미로운 포인트예요. 네, 그 아버지는 첼리스트, 어머니는 피아니스트, 네, 또 외할아버지는 바이올리니스트이자 비올리스트. 네, 근데 본인은 오페라의 합창단원으로 어린이 합창단원으로 출연을 해서 네, 결과적으로는 노래를 하면서도 지휘자만 보여서 맞아요. 원래 지휘자를 하게 첼로로 됐다. 하다가. 첼로로 네, 하다가. 네. 이래서 저는 좀 이런 경험을 아, 어렸을 때 하게 해주는 게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본인이 막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봐야지 알 수 네,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본인이 느껴야 되는 건데 네, 아마도 부모님은 어린이 합창단을 시켰을 때 포커싱이 성악가가 되리라는 생각도 하셨을 수도 또 있잖아요. 잘하면, 네, 네, 잘하면. 네. 그런데 얼마나 놀랐습니까? 노래를 하면서도 지휘자만 보였다. 그러니까 그런 어린아이들은 어디로 관심이 집중될지를 부모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노출을 시키는 게 참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어제 수요 초대석에서 이정란 네, 선생님 오셨거든요. 네, 이제 그 말씀 해주셨어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딸이 첼리스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음, 아예 생각을 하셔가지고 계속 노출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네, 첼리스가 되고
지금 그 꿈을 이뤘다.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꿈이 아니라 아버지의 꿈을 이뤄준 거죠. 그런 음악가들 꽤 많아요. 그 예. 첼리스트 문태극 씨도 나기 전부터 본인은 할 수 선택지가 사실 없었다라고 예.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 두 분은 네. 그게 맞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네. 예, 하지만 지금 맥켈레처럼 음. 또 다른 환경에서 보면서 본인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도 저는 좋은 교육 방식이라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아, 네. 자, 그럼 지휘 강국으로 불리는 핀란드. 네, 혹시 이 맥켈레는 요르마 파놀라 사단이었습니까? 네, 파늘라 사단이었습니다. 아하. 정말 화려한 그 제자들이 있는 그 선생님이죠. 그래서 에사페카 살로넨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있다가 이제 곧 떠나는, 네, 그리고 파리의 그 라디오 프랑스의 미코 프랑크,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왜 KBS와 서울시향이 동시에 핀란드 지휘자였잖아요. 그 인키넨하고 벤스케. 네. 그러니까는 핀란드가 정말 명지휘자 제조기인데 그 중에 이제 요르마 파늘라인 거죠. 그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네. 환경이길래 이렇게 명지휘자가 계속 나올 수 있을까요?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저 한번 진짜 취재하러 가보고 싶은 그런 곳인데, 이제 맥켈레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게 지휘를 다 한 명씩 시키고 그런 다음에 뭐를 이렇게 해, 뭐 저렇게 해 하고 막 간섭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굉장히 이거는 하지 마라. 그리고 뭐 약간 절제하는 지위? 이렇게 가르쳤다. 그래서 간섭하지 않는 스승 덕분에 내가 사실은 지휘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더 적게 해라. 뭐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교수법이라고는 전에 들었어요. 저도 한번 꼭 좀 보고 싶은 그런 장면입니다. 좀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간섭하지 않는 교육. 네. 저는 수업 때 엄청 간섭하거든요. 그러실 것 같아요. 저는 논문지도 아주 공격적으로 간섭합니다. 저 오늘 기자님의 이 핀란드 교육 수법, 교육 네. 방식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좀 재점검해봐야겠습니다. 저는 네. 왜냐하면 네. 그 이제 운동 얘기긴 한데 메이저리거에 지금 일본 투수들이 많습니다. 네. 예, 뭐 계속 나와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 신체적으로 봤을 때 네. 그렇게 150km 이상, 60, 음. 이제는 거의 170에 육박한 키로수를 던지는 네. 투수들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동양인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편견이 있었는데 유독 음. 일본만 일본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도 네. 어떻게 저렇게 투수 강국이 됐지라는 네. 약간 미국에서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요. 그래요. 예. 근데 핀란드도 지휘자가 네. 정말 이거 뭐 쏟아져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야, 이게 무슨 비법이 있나. 네. 지금도 그 맥켈레 후에도 2000년생인 타르모라는 또 맞아요. 네. 아주 지켜봐야 되는 또 지휘자가 한 명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젊은 그 아티스트들이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앞에 누군가가 그걸 뚫지 않으면 드러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이미 20대 때, 뭐 지금 우리가 대화 나누는 맥켈레 24살에 데뷔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맥켈레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과장하지 않고 내세우지 않고 이런 것들에 끌리기도 하지만 뭐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좀 밋밋하다. 밋밋하다. 자기 얘기가 없다. 그래서 막 그런 평도 있었어요. 어디 미국 신문이었었는데 그 연주를 보고서 가가지고 이렇게 어깨를 막 흔들면서 도대체 네 생각은 뭐야? 라고 물어보고 싶은 연주였다라는 평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모두가 좋아하고 모두가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는 또 찬반이 좀 갈릴 수가 있는 그런 연주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지휘자는 밋밋하지 않죠. 표현하기에 정말 급급한데. 그럼요. 특히 예. 그런 아주 불같은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런데 네. 조금 이제 맥켈레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맥켈레 또 해석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네. 이번에 음악을 더 들어보려고 하는데 어떤 곡 준비해 주셨습니까? 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뜨겁고 그리고 아주 깊고 어둡기도 한 그런 교향곡을 한번 맥켈레 스타일로 들어보시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요.
또 아주 사랑받는 쇼스타코비치의 심포니 5번 중에서 마지막 악장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들어볼게요. 쇼스타코비치 교향 5번 D단조 작품으로 47 마지막 악장을 클라우스 메켈레가 지휘하는 오슬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쇼스타코비치 교향 5번 D단조 작품으로 47 마지막 악장을 클라우스 메켈레가 지휘하는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옹이뉴키님 메시지 주셨는데요. 메켈레의 지휘가 밋밋하다는 건 개성이 없다는 의미인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작년 초에 그 스트라빈스키 드뷔시 그리고 스트라빈스키 앨범을 냈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 뉴요커의 알렉스 로스라는 정말 유명한 음악 비평가가 너무 무미건조해서 절대로 발매돼서는 안 됐었을 음반이다. 너무 상처받았겠죠. 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성이 없다고 볼 수도 그렇게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실연을 봤을 때의 생각은 예를 들어 아까 시벨레스 같은 경우에도 호른이 막 확 터뜨려주길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고상하게 클라이막스를 간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아하게. 네, 그래서 저는 막 그때 당시 생각한 게 우리는 금관을 막 반짝반짝 해주기를 원하지만 번쩍이게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이제까지의 그 곡에 대한 해석은 이래야 된다라든지 혹은 굉장히 자기 주장이 있는 연주를 좋아한다면 좀 개성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메켈레가 머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왜냐하면 이게 다 표현하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네. 전달하려는 시대. 그리고 나만의 다른 해석의 시대. 네. 근데 그걸 악보에 충실하면서 원전 연주에 가깝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솔직히는 어떤 시각으로 봤을 때는 가장 개성이 뚜렷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네요. 오히려 예. 시대의 흐름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평론가들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것이 바이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그 저격수들이 좀 있습니다. 평론가 중에 보면 막 그 바비 인형 남자친구 켄 같다고 그러면서 막 켄이 또 이번에 지휘를 했다. 이렇게 막 좀 상처가 될 만한 그런 평도 나오기까지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켈레의 인기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시카고 심포니에서 데려가는 임용하는 그 과정을 봤을 때는 네. 정말 신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카고 심포니는 대대로 미국에서도 재정이 아주 튼튼해서 부자 오케스트라니까. 부자 오케스트라. 네. 그래서 가는 지휘자는 이제 복받은 지휘자 약간 그런 곳이었는데 예. 특히 19년에 그 공개된 연봉을 봤을 때 그 350만 달러, 50억이 넘었었거든요. 19년이니까는 2019년 연봉이잖아요. 지금 2025년인데. 와. 플러스 알파죠. 그렇죠. 27년이면은 지금 말씀하신 건 거의 10년 후인데. 그렇죠. 이야. 근데 거기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정말 골든보이입니다. 이야. 시카고 심포니 단원들도 어떻게 메켈레에게는 긍정적입니까? 네, 그 24년 4월 초에 네. 이제 상견례 같이 그러니까 그 가는 게 확정되고서 가서 시카고에서 이제 공연을 했는데요. 그때 뉴욕 타임스에서 가서 리허설 장면을 지켜보고 기사를 쓴 게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랬더니 그냥 가서 한 20초 정도만 짧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바로 그냥 리허설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마저도 간결한 군더더기 없는 그런 지휘자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단원들이 굉장히 온 마음을 다해 연주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가 물론 이게 지휘 테크닉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휘자가 왔을 때 얼마나 전심전력으로 단원들이 응해주느냐. 네. 전 너무나 잘 알죠. 네. 왜냐하면 협연을 할 때 이 네. 오케스트라 단원분들이 지휘자에게 호의적인가 네. 플러스 협연자에게 호의적인가 그 온도가 그냥 느껴집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되나 봐요, 사람이. 저는 네. 몇 번 느꼈어요. 네. 정말 저를 싫어하는 오케스트라가 있었거든요. 그래요? 무슨 잘못을 하셨길래? 뭐냐면 조금 당연히 아는 오케스트라인데 네.
너무 제 연주곡이 많았어요. 제가 선정한 아. 것도 아니고 거기 기획으로 한 거라. 아. 근데 6곡 정도 있었고. 네. 근데 이제 너무 탑 오케스트라니까 우리가 뭐 독창에 반주하러 온 거야라는 아. 그 느낌이 저에게 전달됐을 기운이. 때 네. 저는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거 지휘자는 더 하죠. 네. 예. 그래도 잘하셨죠? 같이 협연하시는 소프라노는 리허설 때 울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좋은 경험이 됐어요. 아우,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번에 감상할 곡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는 네. 좀 우리가 앞에 러시아도 들었고, 네. 그리고 저기 핀란드도 들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금 또 파리 오케스트라에 있으니까는 프랑스 풍을 좀 들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파리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한 스트라빈스키랑 드뷔시 중에 제가 좀 고민을 했는데 어허. 아무래도 하이라이트 피날레를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트라빈스키의 불새 중에서 마지막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스트라빈스키의 불새 모음곡 중 피날레 클라우스 메켈레가 지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스트라빈스키 불새 모음곡 중 피날레를 클라우스 메켈레가 지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이진님 이너피스라는 또 아이디를 가지고 계신데 기자님 목소리와 말투를 따라하고 싶을 정도로 좋아요. 설명도 너무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따라하시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2199 쓰시는 분 지난주에 방송을 듣고 예매해서 피아니스트 츠지 노부유키 연주에 갔었어요. 네. 기대보다도 멋진 연주에 놀랐습니다. 기자님 덕분에 좋은 피아니스트를 만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편견이 녹아내렸다는 고백을 합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어떤 장면을 만나셨네요. 인생에. 그쵸? 이 클래식을 만나는 순간이 여러 순간이 있는데 네. 그중에 이 연주자를 소개받아서 직접 만날 때의 감격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죠. 예, 그냥 딱 정말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을 가지는 느낌? 예. 그런 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학창 시절에 음악 시간에 배웠던 음악이나 혹은 이제 생활음악에서는 클래식을 접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네. 이렇게 연주회장 만나서 내가 소개받은 음악가를 만나게 되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죠. 그렇죠. 그런 순간이 정말 많을수록 잘 사는 인생인 것 같아요. 네. 네. 사고칠이 쓰시는 분, 와 멍하니 듣고 있는데 빠져드네요. 갑자기 눈물이 나서 왜 이러지 했는데 이건 모두 음악 때문이에요. 이 장엄하고 웅장한데 신세계 같은 느낌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불새 듣고 네, 보내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오케스트라의 컬러가 이렇게 다양할 수 있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작품이죠. 자, 올해 메켈레 내한이 예정되어 있죠? 네, 올해 일단 6월에 파리 오케스트라랑 같이 네. 들어오고요. 네, 그때 굉장히 그 레퍼토리도 재미있어요. 베를리우스 환상교향곡, 프랑스의 정수저, 그리고 무소르스키의 전람회의 그림. 무엇보다 이제 이민찬 피아니스트랑 함께 들어와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4번을 들려주기 때문에 정말 굉장한 연주자끼리의 만남을 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선 처음으로. 메켈레와 이민찬의 만남. 이게 또 어떤 에너지가 나올지, 네. 어떤 컬러가 나올지. 네. 이미 파리에서는 같이 연주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합이 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또 피아니스트 이민찬이 고국에서는 연주도 다르겠죠. 네, 예. 그럴 수도 있죠. 네. 자, 잠시 후에 들을 오늘의 끝곡도 김호중 기자님 추천곡입니다. 어떤 곡입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람회의 그림을 또 연주하게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마침 이 무소르스키 곡을 피아노 곡을 오케스트라로 편곡한 사람이 이제 모리스 라벨이잖아요. 올해 네. 150주년을 맞은. 그래서 여러모로 의미가 있어서 이 전람회 그림 중에 아주 가장 대표적인 엔딩 장면, 키이우의 대문. 지금 우크라이나의 우리가 키예프라고 불렀던 네. 수도 키이우의 대문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게 될 또 주목받는 연주도 기대가 되는데 혹시 누군지 물어봐도 됩니까? 다음 주에는 엄친딸을 만나겠습니다. 엄친딸입니까? 좀 어디를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봐도 결점이 없는 바이올리니스트 힐러리 한을 만나볼 텐데요. 네. 저도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도 더 면밀히 뜯어봤는데 네.
결점이 없는 게 결점인 네. 네, 그런 연주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이야기와 또 생생한 인터뷰를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원정 기자님 보내드리면서 추천해주신 곡 탄생 150주년을 맞이한 라벨이 오케스트라 버전을 편곡한 무스록스키의 전람회 그림 중 키위의 대문, 클라우디오 아바드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EBS FM 정경의 클래식 오늘 문을 닫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도 유의롭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우리 내일 10시에 다시 만나요. 안녕.